안녕하세요. 김태원 세무사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서 핵심 이슈 사항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핵심 이슈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신고부터 반영되는 중요한 개정 내역이 될 텐데요. 그 중요한 개정 내역들을 한 이제 몇 가지 주제로 저희가 짤막짤막하게 쭉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 그 개정 사항 중에서 가장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이 중에서도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분리과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서 자세히 그 규정들도 살펴보고 또 회계 프로그램에 우리가 어떻게 반영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가지. 먼저 지금 앞에 보시는 핵심 이슈 사항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소득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그 강의를 드리기 앞서 오늘 이제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저의 강의를 많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가 여기 유튜브 계정에서 김태원 세무사라고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 와서 구독해 주시면 최근에 이제 올린 이제 2020년 개정세법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대책으로 나온 개정세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감면해 주는 내용이라든지 상가 임대료 인하한 사람들에 대한 감면 같은 이런 코로나 대책도 제가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강의 드리는 내용들 중에서도 좀 핵심적인 내용들이 유튜브에 좀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먼저 오늘 설명드릴 첫 번째 주제 귀속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우리가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5월 31일이 지금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6월 1일까지 신고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납부기한이 8월 말까지로 연장이 됩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 대책으로 2020년 4월 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개인들에 대한 우리 소득세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이제 기한 연장을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신고는 6월 1일까지 똑같이 하지만 납부는 이제 8월 말까지가 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전년도에 우리 개정이 됐지만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계 신고를 할 때 단순 경비를 적용되냐, 기준 경비를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세부담 차이가 많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 경비를 적용 대상자는 기존에 우리 신규 사업자 그리고 직전 연도에 대한 수익 금액 이렇게 기준을 따지죠. 그래서 업종별로 따져서 우리가 6,000, 3,600, 2,400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얼마 이하인 사람들은 우리가 단순 경비를 적용을 해서 세부담이 많이 사실상 이제 그 줄어들게 되죠. 기재장을 안 하더라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2018년도에 적용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2018년도에는 신규 사업자면서 동시에 요구했었던 규정이 당해연도 수익금액이 간편장부 기준금액 이내여야 됐어요. 간편장부 기준금액이 넘어가면은 단순경비를 적용할 수가 없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만 됐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신규 사업자에게는 요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직전 연도에 수입이 있었던 그 계속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연도 수익금액과 관계없이 그냥 단순 경비를 적용을 해서 사실 이게 좀 납세자 간의 형평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 개정된 거는 신규 사업자든 계속 사업자든 상관없이 둘 다 당해연도 소득 금액을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동시 충족해야 돼요. 다시 정리하면요. 신규 사업자면서 당연도 수익 금액의 간편장부 기준금액 이내인 자. 요거는 이제 2018년도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 이번에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내면서 당해연도 수익 금액을 보는 거. 이건 2019년 귀속부터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순 경비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가 당해연도 수익 금액이 간편장부 기준금액 이내인지를 신규든 계속 사업자든 둘 다 검토를 꼭 하셔야 되는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서 선택적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우리가 전년도까지 2018년도 기소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이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과세를 안 하는 비과세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세금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선택적 분리과세를 했어요. 그래서 종합과세가 유리하면 종합과세를 하고 분리과세가 유리하면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요와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요 이제 강의 지금 이제 제가 요 유의사항 관련된 강의 좀 이후에 자세히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지면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간주임대료가 있죠. 간주임대료 계산해야 되는데 3주택 이상인 경우만 간주임대료 계산합니다. 그런데 3주택 이상 여부를 따질 때 소형주택은 주택수에서 산입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소형주택이라는 거는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기준시가 2억이었는데 왜 이 부분이 유의사항이냐면 전년도까지는 이게 60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이었습니다. 즉 그래서 전년도 2018년도까지는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커도 이제 간주임대로 계산 안 했지만은 이번엔 진짜 소형주택으로 이게 내용이 이제 그 좀 낮아졌기 때문에 직전 연도에 2018년도에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이 올해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요 60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이 40제곱미터 2억으로 이제 개정됐다는 점을 한번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2020년이죠.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지방세 지자체 신고제도가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이게 2014년도에 이미 세법을 다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다시피 법인 같은 경우 법인세를 3월 말까지 신고하면 4월 말까지 우리가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를 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납부서만 저희가 이제 출력을 해갖고 납부를 했었는데 법인 지방소득세처럼 이제 개인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제도가 이렇게 도입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우리가 법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3월 말에 신고했다가 이제 4월 말까지 이제 한 달이 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그 이제 개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이 동일하다는 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뭐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느냐라는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은 우리가 일단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전자신고를 한 다음에 위택스로 이동을 해요. 위택스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예시인데요. 여기서 뒤에 지방소득세 신고라는 칸이 있어서 이 버튼을 클릭만 하면은 그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지금 현재 이렇게 홈택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위택스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위택스 이동하면 저희가 또 뭐 이렇게 전자신고를 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냐 이런 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홈택스 그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은 추가 인증 없이도 이동을 하고 신고서가 자동으로 이제 채워진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새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지방소득세 신고를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 이 버튼을 꼭 눌러줘야 된다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간단히만 저희가 올해 서식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더전 프로그램 이용해서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면은 나오는 이제 신고 서식이 좀 달라지는데요. 원래 이게 지금 우리가 소득세 신고서예요. 소득세 신고서인데 뭔가 살짝 달라진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잘 모르시겠나요? 뭐냐면 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 농특세 있으면은 원래 이 중간에 우리가 개인지방소득세가 있었어요. 지방소득세가. 그러니까 이 국세청에다가 소득세 신고서만 내면은 지방소득세가 같이 신고가 되는 그런 이제 구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 3월 13일 날 2020년 3월 13일 날 소득세 신고서 서식이 개정되면서 중간에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이 없어졌어요.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옆에 보시는 요 지방세 신고 서식, 요 서식 보시면 새로 생깁니다. 개인지방소득세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수많은 내용들은 과세 표준은 어차피 우리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 그대로 가져오고 세율은 종합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그러니까 6%에서 42%의 10분의 1인 0.6에서 4.2% 이렇게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잠깐 국세청의 발표에서도 봤듯이 홈택스에다 저희가 이거 전자신고를 한 후에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 클릭만 하게 되면은 요게 이제 모두 자동 채용으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좀 유의를 하시면 자, 우리가 법인세 신고한 다음에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하면은 산출세액에서 우리 세액 공제 감면 있죠. 근데 이 세액 공제 감면이 개인 지방소득세에 보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신고하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여러 가지 고용증대 세액 공제 같은 세액 공제 감면을 받은 다음에 지방소득세 오면은 그게 공제 감면이 안 됐었는데 개인 지방소득세는 공제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세액 공제 감면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요 세액 공제 감면은 여기 있었던 우리 세액 공제 감면이라고 하는 소득세 세액 공제 감면의 정확히 10분의 1 요게 그대로 따라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서식 작성 방법에 보면 이게 따라오도록 돼 있고 서식 작성 그 이전에 우리
지방소득세법, 지방소득세가 나와 있는 지방세법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지방소득세의 세액 공제 감면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내용에 보면은 여기 우리 소득세의 공제 감면, 소득세법이나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받은 소득세 공제 감면을 그대로 여기서 10분의 1을 가져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다 유의하실 점이, 개인 지방소득세는 요 서식을 작성하고 새로 신고를 하지만 세액 공제 감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빼는데, 기납부세액도 어차피 여기 원천세액이 있으면 여기 원천세액을 여기서 빼주면 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겠죠. 중간연납이 없죠. 즉 개인 지방소득세는 중간연납. 여러분 우리 11월 30일에 종합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 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확정 신고서와 여기 있는 지방세 신고서를 비교해 보면 달라지는 점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요 중간연납 세액 정도의 차이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올해는 신고하실 때 반드시 지방소득세 신고를 빠짐없이 해주셔야 되겠고, 그렇지만 납부는 8월 말까지 된다는 점이 올해 중요한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개정세법은 개정세법이에요. 근데 2020년 개정세법인데, 여러분 우리 2020년 개정세법은 원래 2020년 귀속부터 적용하죠. 근데 그 개정 내용 중에 일부가 2019년 기속으로 소급 적용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만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성실신고 확인하는 그 세무사에 대한 선임신고서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이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 보면은 성실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느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성실신고를 받겠다라고 하는 선임신고서를 미리 4월 말까지 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 강의를 보시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게 알고 계셔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출 안 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한 가지 또 유의하실 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실신고 확인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인에도 있어요. 법인, 개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생겼죠. 자, 그런데 개인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제도 선임신고서 폐지되지만 법인은 그대로 아직 있습니다. 법인에서는 이 규정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생각하셔서 이제 내년에 또 세법이 개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오늘 강의 촬영은 오늘 현재로서는 내년 2월에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이제 선임신고서를 내야 된다, 요 규정이 있다는 거 비교해서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은 그 금액이 얼마인지 우리 그 내용을 이제 국세청에서 알려주죠. 근데 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당연히 우리가 자비익이나 이렇게 해서 수익 금액에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 금액을 잡을 때 단순 경비율 적용을 대상할 때는 요거를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반영이 되니까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때만이니까 그 밖에 기준 경비율이나 장부를 기장할 때는 수익 금액에 포함을 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하셔야겠죠. 오로지 단순 경비율에 대해서만. 이 부분이 이제 2020년 초에 우리 개정세법인데 19년 기속에 우리가 소급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 마지막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하게 바뀐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우리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외부 세무 조정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를 판정할 때는 수익 금액이 있죠. 매출액이 얼마 이상, 또 매출액이라고 보면 안 되죠. 총수익 금액이니까 매출액에다가 그 밖에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나 등등을 이제 포함한 금액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사업용 유형자산, 승용차라든지 비품 같은 걸 처분한 그 처분가액을 원래는 이걸 포함해서 판단했었어요. 2018년까지. 근데 요거를 기준 수익 금액 적용할 때 제외시키는 걸로 올해 이제 개정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판정하는 수익금액 기준, 산정 기준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처분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해야 되기 때문에, 자, 잠깐 생각해 볼게요. 매출액이 성실신고 기준은 이제 넘지 않았는데 사업용 유형자산 때문에 넘었었다. 그러면은 올해는 성실이 아닌 거예요. 자, 이거는 당연한 건데, 우리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가액이라는 것은 비경상적 활동인데, 그 비경상적 활동 때문에 본인의 기장 의무나 신고 의무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성실신고 확인하고 외부 조정은 2020년 2월 11일 이 시행령이 이제 개정입니다. 이후 성실신고하는 분부터 또는 외부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2019년 기속에 바로 적용이 되고요. 복식부기 의무는 2020년 2월 1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분에 대해서 장부를 기록 비치하는 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속부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처분에 따른 그 금액은 이 기준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제외시키지만, 우리가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처분 손익은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따른 수익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잡고 처분 당시 장부가액을 양도가액에 잡아서 그 부분을 처분 손익을 우리가 사업소득금액에다 포함시키는 거는 맞는데 요거 오로지 요거 판정할 때만 제외시키는 걸로 올해 개정이 됐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신고 시 유의사항을 짤막하게 좀 설명해 봤는데요. 제가 이 그 강의를 진행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전부 다 모아서 종합소득세 실무 강의를 온라인으로 제가 좀 촬영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거 이제 유튜브에서는 좀 이제 짤막하게 돼 있고 저에 대해 제가 이제 강의한 이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강의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서 인하우스 아카데미를 이제 그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거기서 김태원 세무사의 그 종합소득세 실무 강의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특히 이제 세무회계사무소 직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한 8시간 정도로 촬영을 했는데 아주 뭐 저렴한 금액에 한 3만 원 정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으시니까 많이 그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의사항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 위주로 한번 그 올해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부터는 주택임대소득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임대소득을 먼저 저희가 이해하기 전에 이 사람이 과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그 기준을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렸듯이 올해 2019년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총수익금액 기준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라 그래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주택의 소유 자체가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면은 그럼 비과세가 됩니다. 아예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그래서 이 판정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시면은 1주택이다라고 하면은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원래 1주택이면은 지금도 현재도 계속해서 비과세이기 때문에 아예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을 한 개의 주택만 가지고 있는데 그 주택이 상당히 고가의 주택이다. 그 고가 주택의 개념은 기준시가 9억 원인데요. 이 기준시가 9억 원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한 개의 주택만 있더라도 요 월세 합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고 근데 이 월세 합계를 가지고 봤을 때 2천만 원 이하냐 2천만 원 초과냐 이거를 구분을 해서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됐다라고 하면은 종합과세밖에 선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때 주택수를 이제 소유함에 있어서 자, 먼저 여기서 개념은 소유의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한 개의 주택을 이제 그 임대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개의 주택은 본인이 거주를 하고 하나의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2주택자입니다. 그래서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비과세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주시고 여기서 주택수를 한정을 할 때는 부부를 합산해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를 합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도 집이 한 채가 있고 이제 배우자 명의로도 집이 한 채가 있으면 이 사람들은 2주택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주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 다가구 주택은 한 개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는 이제 각각을 한 개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셔야겠습니다. 원룸이 있는데 뭐 건물 하나에 원룸이 한 10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주소지의 건물에 그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을 때 각 호수별로 구분해서 소유자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게 구분 등기가 나오면은 각각이 한 개 주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그 구분 등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 각 전체가 이제 하나의 주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공동 소유인데요. 공동 소유는 지분이 가장 큰 자, 이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6대 4다 그러면은 60% 가진 사람은 1주택이고 40% 가진 사람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연계 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동 소유 지분을 봤더니 5대 5다 또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공동 소유 지분이 이제 큰 자가 둘 이상인 경우 이제 동일 지분으로 돼 있을 때가 이제 보통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는 각각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갖고 있으면 3분의 1씩 갖고 있는 사람이 각각 전부 다 1주택을 소유한 걸로 보고서 과세 비과세 여부를 따져야 되겠고요. 다만 지분이 큰 사람이 둘 이상인데 합의해서 한 사람이 임대 수익이 기속적으로 정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소유로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 2번 부분은 2020년도 귀속부터는 좀 개정이 돼서 내용이 바뀝니다. 근데 지금 들어놓으시면 좀 많이 복잡하실 텐데 2019년도까지 이게 종전에 있었던 규정 그대로 돼
있고 요 공동소유지분에 대해서 2020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요 개정세법은 아까 요 김태원 세무사의 요 유튜브 있죠? 요 유튜브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올려놓은 소득세법 개정 강의에 보면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제가 간단히 사례를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꼭 한번 그 검토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전대입니다. 본인 소유 주택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 임차를 해서 다시 재임차를 하는 전대 개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주택의 소유가 하나 있는 걸로 봐서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을 판단을 해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아까 이제 설명드린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면 이를 합산해서 판단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는 명의분산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택 과세 비과세를 판정할 때는 합쳐서 판단을 하는데 이때 유의할 사항이 이때 합쳐서 합산한다는 요 개념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합산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과세냐 비과세냐를 판정할 때 그 주택수가 몇 채로 볼 거냐 할 때만 합산해서 판정을 하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소득세 신고 자체는 각각 하는 겁니다. 누구 한 사람에게 합쳐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자 판정만 요거는 과세 비과세 여부 판정만 합산을 하는 거고 실제로 소득세 신고는 각각 소득세 신고는 부부가 각각 본인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만 이제 과세를 하기 때문에 각각 해줘야 된다는 요 개념까지도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 자 아까 9억 원 초과는 1주택만 있어도 과세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9억 원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고요. 기준시가 9억 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러니까 12월 30일 2019년 12월 30일 현재 기준시가를 조회를 해야 되는데 이 기준시가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공동주택 가격을 이제 의미하고요. 이제 그밖에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이런 것들을 이제 조회를 해보시면은 기준시가를 이제 저희가 주소지 넣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현재 기준시가 9억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걸로 판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하는 대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을 갖고 있으면은 9억 원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이제 판정이 갈리겠죠. 9억 원 이하면 그냥 볼 것 없이 비과세하지만 9억 원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월세 합계를 가지고 2천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이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합과세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부 합산해서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은 역시 이때는 기준시가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시가가 9억 넘냐 안 넘냐는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요거는 1주택일 때만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부부 합산 2주택이 됐다라고 하면은 기준시가는 볼 필요 없이 무조건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거고 2천만 원 초과했다면 이제 종합과세만 이제 선택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부 합산 3주택이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아까 방금 봤던 거와 달리 간주임대료가 좀 추가가 됩니다. 제가 아까 유의사항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우리가 이제 그 과세를 한다라고 했고요. 이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따질 때 아까 소용주택이 있었죠. 40제곱미터 2억 그 이하는 이제 빼고서 주택수를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합산 3주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용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 사람들은 간주임대료 계산했을 때는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부부 합산 3주택이 넘어가면은 이때 총 수익 금액 2천만 원 기준에 따라서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적 분리과세도 되고 아니면 종합과세만 선택할 수 있는데 요때 이제 판정 기준의 금액 요 2천만 원을 판정할 때는 3주택 이상일 때만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월세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월세랑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2천만 원 이하냐 초과냐를 따져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를 판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하게 이 사람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에서 여기서 다 설명 못 드리고 요 유튜브에 오시면 무료로 강의를 좀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와셔서 좀 다양하게 이 사람은 과세를 하는지 뭐 간주임대로 과세하는지 부부랑 합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례 강의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저희가 아까 살펴봤듯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2천만 원이야. 그러면 그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건 과연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리과세에 대한 개념은요. 이 주택임대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는 게 첫 번째 분리과세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분리과세가 되면은 세율을 적용할 때 좀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현재는 14%의 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계산 방법을 잠깐만 살펴본다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해서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고요. 간주임대료는 아까 살펴봤듯이 3주택 이상자만 이제 계산합니다. 거기서 필요경비를 50%를 그냥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사실 임대소득 같은 건 필요경비 많지 않은데 50%를 그냥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 원래는 공제라고 하면은 이제 그 부양가족 공제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200만 원을 그냥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14%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요때 적용하는 요 과세표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오직 요 주택임대소득만 뽑아서 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누진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산출세액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등록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등록임대주택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는 개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자체, 구청 같은 데다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요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우리 세무서 등록은 필수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등록은 선택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선택사항인 지자체 등록까지 같이 한, 즉 두 가지 등록이 둘 다 돼 있으면은 혜택이 좀 들어갑니다. 여기 50%였던 필요경비율을 60%까지 10%만큼 필요경비를 더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공제도 200 대신 400을 적용해주고요. 뒤에서 저희가 조금 이따 감면 요건 좀 살펴볼 건데 산출세액에서 30%나 75%의 세액 감면도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세부담 차이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잠깐 제가 계산 사례를 통해 갖고 이 두 개를 잠깐 비교해 보려고 해요. 보시면은 미등록한 일반적인 임대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분리과세가 되려면 2천만 원 이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월세가 150이면 12개월 동안 1,800이니까 1,800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800이면 요때는 필요경비율이 아까 50%가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50%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도 200만 원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표준은 1,800에서 이걸 순차적으로 뺀 금액이 될 텐데 총 7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요.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98만 원의 산출세액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죠. 자, 근데 등록을 하게 되면 이 등록은 아까 두 가지죠. 세무서랑 지자체. 세무서랑 지자체 등록이 동시에 돼야만 적용을 하는데 이게 50%가 아니라 60%를 적용하기 때문에 필요경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두 배로 이제 뛰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과세 표준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700과 32만 원. 그래서 산출세액 자체가 44만 8천 원이 되고, 자,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데 30% 감면짜리도 있고 75%짜리도 있습니다. 30%짜리는 이제 4년 임대, 75%짜리는 8년 임대가 되는데 요 그 30%짜리 감면이라고 했을 때 요 30%만큼 세액 감면을 적용하면은 실제 결정세액은 31만 3,600원. 그래서 요 그 등록일 때와 미등록일 때 금액 차이가 크죠. 자, 그러면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했기 때문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요걸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1,800만 원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총수익 금액이. 근데 이 사람이 그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사업소득이 다른 종합소득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 1억 정도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합산을 했을 때 이 둘이 합산되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1억이면 몇 프로냐?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필요경비가 없다, 입증된 필요경비가 없다라 했을 때 이 1,800만 원을 여기에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누진세율 35%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이 630만 원이 나와요. 굉장히 큰 그 세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 선택이라고 그랬죠. 주택임대소득, 아까 나온 주택임대소득 700만 원이나 뭐 이제 과표에 나온 금액에다가 14%만 적용하면은 등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98만 원 또는 이제 감면까지 적용한 31만 3천 뭐 이제 600원인가 400원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주택임대소득이 얘가 1,800인데 한 1억 정도 되는 다른 종합소득 합산하면은 바로 누진세율 여기서 35% 구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630만 원까지 세부담이 올라갑니다. 자, 그럼 당연히 분리과세가 유리한데 왜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했느냐?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시뮬레이션 해보면요.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도 있긴 있어요. 언제냐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필요경비가 이거 이상 나올 때.
여기 50%나 60%로 필요경비가 의제되는데 실제 이 주택과 관련해서 필요경비가 이자 비용도 있고 뭐 재산세, 종부세 같은 이제 필요경비를 넣었을 때 이 50%나 60% 이상의 필요경비가 나오면은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종합과세가 된다, 그 필요경비가 많아서 종합과세를 시킨다 하더라도 여기서 세율 자체가 14%보다 높아지면은 그러면은 종합과세 무조건 불리해요. 그럼 두 가지 요건이죠. 언제가 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필요경비가 50%나 60% 이상 나온다. 두 번째가 이제 세율 자체가 6%, 14%보다 낮은 건 6%니까 구간이 적용되는 어떤 그런 사업자라고 한다면은 종합과세 유리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종합과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해야 되겠고 실제 필요경비를 넣어야 되겠고 아니면 뭐 추계를 하던가 이런 사항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떤 게 더 유리하겠어요? 우리 등록 선택적 분리과세에서도 지금 본 것처럼 등록임대주택이 세부담이 더 낮으니까 유리한데 그러면 이 좋은 거를 왜 많이들 안 하냐? 저희 거래처들 이제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갔는데 나머지 다 괜찮은데 연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요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5% 이상 5% 초과해서 못 올리니까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거를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이건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을 걸어놓고 이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경비율이 50%냐 60%냐 그리고 기본공제가 200이냐 400이냐에 따라서 두 군데 다 등록이 됐는지 세무서 플러스 지자체 등록이 둘 다 돼 있는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냥 요 금액 50%와 200만 원 여기 세무서 등록이 안 됐다 하더라도 요 위에 분리과세는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자체 등록을 한 게 2019년도에 굉장히 많이들 하셨어요. 이제 막 이 제도들이 정착해 가면서 많이들 등록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 하나의 주택이나 두 개의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에 대해서 임대소득이 이제 중간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일부 기간은 등록임대주택이고 일부 기간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에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줘야 되겠고 필요경비나 기본공제도 그게 좀 달라지는데 자 보시면 일부 기간만 임대주택을 등록했으면은 등록한 기간에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60%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50%를 하는 이렇게 안분 계산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월수로 계산하도록 돼 있어요. 월수. 임대주택이 중간에 뭐 7월 1일 이렇게 등록할 수도 있지만 7월 14일 뭐 이렇게 7월 21일 이렇게 등록해서 월수로 계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월수 계산하면 1월이면 무조건 1개월로 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등록한 기간과 등록하지 않은 기간 1개월 미만을 1개월 보게 되면은 합쳐서 13개월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12개월이 돼야 되기 때문에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 본다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봐서 등록한 기간과 등록하지 않은 기간에 총합계가 12개월이 되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기본공제 200만 원도 200을 적용할 건지 400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전체 총 임대 수익금액분의 등록 임대주택의 수익금액에서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잠깐 한번 달아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똑같은 사례인데 7월 1일 날 우리가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자 7월 1일이면은 그 1월부터 6월까지는 900이고 900만 원.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는 900만 원. 월세가 이제 150이었다 이렇게 가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요경비는 어떻게 하느냐? 요 900만 원 1월에서 6월분에 대해서는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를 적용하고 여기 지금 등록을 한 요 기간에 대해서는 60%를 적용해서 둘이 합치면 됩니다. 그럼 990만 원이 돼요. 등록하지 않은 앞부분에 상반기에 대해서는 50%니까 450만 원. 그 뒤에 있는 등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540만 원이니까 합치면 99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4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부분과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할 부분인데 요거를 안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전체 우리 1,800만 원분의 900만 원 이렇게 수익금액 기준으로 안분을 해주고요. 여기도 200만 원도 1,800만 원분의 900만 원 이렇게 나눠주면은 합쳐서 300만 원이 이제 되는 거죠. 평균이 내지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요 부분에서 이제 설명드린 우리가 그 일부 기간만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은 50% 적용되고 60% 적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가셨을 거고 200만 원과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4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구분해서 매출액 비율로
안분을 했다. 수익금액 비율로 안분해서 적용했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은 아까 중간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요 71만 4천 원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감면을 적용하면은, 자, 원래 30% 감면하면은 한 20만 원대가 나와야 되죠. 그렇지만 등록한 기간의 수익금액, 소득금액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절반 부분에 대해서만 30% 감면을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임대주택 요건과 그 밖에 그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추징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등록임대주택은 첫 번째 이게 그 구청에 등록을 하고 소득세법상 그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하고 5% 초과하지 않을 거, 요 요건이 갖춰야 아까 이제 60%와 이제 400만 원 적용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는 4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데 4년을 임대하지 않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그 높은 이율인 60%나 이제 4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4년을 임대한 이후부터 적용하는 게 아니라 4년 임대를 할 거다라는 예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나중에 4년 임대하지 않게 되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추징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추징할 때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만큼 이제 요거를 세계 차익으로 추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요 등록했었던 요 사례가 있는데, 이 중에 요 사례, 이 간단한 기본적인 사례를 한번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법 규정을 좀 살펴봤는데요.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저희가 입력해서 이번에 올해 작업할 때는 이 분리과세라는 소득이 이번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 그 신고 대상자가 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소득만 갖고서 이제 신고서를 만듭니다. 그 메뉴가 이제 그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라고 해서 단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라는 메뉴가 이제 곧 생성이 될 거고요. 요게 서식 자체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은 요 서식에서 딱 주택임대소득만 가지고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본인의 종합소득이 원래 사업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택임대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합산하진 않지만 이 사업소득과 이 주택임대 분리과세 소득을 같이 신고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원래 우리 보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 있죠. 요 안에다가 주택임대소득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소득만 있는지 아니면 타소득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른데, 자, 먼저 첫 번째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단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요 사람에 대한 신고서를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주택임대소득이다 그러면 주택의 종류를 여기다가 여러 채면 여러 채, 뭐 한 채면 한 채 이렇게 쭉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임대사업자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기본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데, 보시면은 이제 월세를 입력을 해서 연간 이제 월세가 1,800이다 이렇게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뭐 보증금이 1억 있지만 주택이 3주택 이상이 되지 않으면은 간주임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만 갖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할 때 보시면은 필요경비는 50%, 미등록이라고 하면은 50%니 900만 원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200이 적용되니까 여기다가 700만 원을 이제 등록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은데, 자, 만약에 일부 기간만 등록이 되면요, 아까 계산한 금액 있죠, 그 이제 정확히 그냥 50%가 아니라 일부 기간은 50% 적용하고 일부는 60%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공제도 400과 200을 이제 수익금액 기준으로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안분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안분한 금액을 여기다가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이걸 따로 이제 등록한 기간, 등록하지 않은 기간 두 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회계 데이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총수익금액 1,800을 넣고 여기다 필요경비를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어주고 소득공제 금액도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체 임대한 월수가 있고 등록한 기간 월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12개월만큼 이제 임대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 그 세무서랑 지자체 동시 등록된 기간 6개월이다 그러면 12개월, 6개월 이렇게 전체 임대 월수와 등록한 임대 월수를 구분해서 우리가 등록을 좀 하도록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아까 700만 원의 과세 표준까지 나왔으니까 14% 적용한 이제 98만 원이 이제 세액이 될 거고요. 700만 원의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액 계산 한번 좀 보시면,
이 세액 계산할 때 14% 적용한 98만 원이 우리 세액으로 좀 들어가게 돼 있고, 이 98만 원 세액 요것만 딱 이 사람은 이제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니까 요것만 이제 납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저희가 미등록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세액 감면이 있다라면 이제 30%나 70% 감면을 여기서 이제 감면세액을 반영을 하면은 여기 감면세액에 이제 반영이 되겠고요. 감면뿐만 아니라 이 감면을 적용했을 때는 반드시 농특세를 내줘야 되니까 농특세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다고 가정한 건데, 지금은 이제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 그러면 요 서식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안에다가 요 부분을 같이 추가해서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앞에 화면 계속 보시면은 이 중에 우리 종합소득세 신고서라는 거 메뉴, 우리가 각종 이제 세무조정이라는 거까지 다 마치고 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조정계산서 돼 있었던 데이터를 불러오죠.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제가 메인 화면에 보면 여기서 사업소득, 이거는 이제 주택임대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이 사업소득에서는 이렇게 1억 9천이 총수익 금액이고 필요경비에서 5천만 원만큼의 소득이 나왔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이 5천만 원의 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소득은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 즉 1,800만 원 총수익 금액이면은 거기서 나온 그 과세표준과 여기 나오는 요 소득 금액을 이제 합산하지 않습니다. 구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하나 생기냐면,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하면서 소득공제, 금융소득, 결성금, 원천징수 쭉쭉쭉쭉 작업을 해나가는데, 이번에 탭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주택의 분리과세라는 탭이 이제 추가가 되는데요. 이 주택의 분리과세 탭에 들어가 보면 방금 우리가 단일 신고서 작성했던 거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시간 관계상 이거 입력을 안 해서 좀 빨간색으로 뜨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요 필요경비 900, 200 해서 700 세율에서 우리가 700의 과세 표준이 나와서 산출세 98만 원이 나온 거 보이셨죠? 자, 근데 계속 강조드리지만 분리과세라는 거는 과세표준과 합산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요 세액은 따로 계산하는, 요 서식에서 계산한 세액이 납부할 때는 사업소득에 대한 납부세액과 같이 납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도 서식의 개정이 좀 일어나는데, 자, 여기 나온 요 종합소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뭐만 나왔겠어? 아까 보셨던 일반적인 사업소득만 나왔겠죠. 그거에서 나온 소득세가 800만 원, 802만 8천 원이었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나오는 요 이제 98만 원은 아까 보셨던 우리 분리과세 탭에서 작업한 그 부분만 따로 가져옵니다. 즉,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이제 종합소득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세표준을 서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는 분리과세대로 14% 적용한 98만 원을 그대로 마지막에 여기다가 반영을 해갖고 최종 우리의 납부세액이 계산이 된다.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 아까 단일 메뉴에서 단일 신고서로 한꺼번에 내는 거고, 분리과세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요 종합소득 신고서에서 그 분리과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을 입력을 해서 합산을 하되, 마지막 세까지 나온 거를 최종 단계에서 합산하는 거고 과표는 합산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누진 부담을 서로 하지 않는 이런 컨셉이 신고서를 이번에 신고할 때 반영을 하시면서 유의하셔서 보셔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은 이제 간주임대료와 소형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감면 부분을 간략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간주임대료에서는 3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이제 부부 합산으로 따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소형주택 여기 보시면은 40제곱미터 이하 2억 원 이하 이 동시 요건을 모두 갖추면은 고주택은 주택수를 이제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이제 3주택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소형주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주택자가 되는 거고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합산 3주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보증금에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여기 보시는 이제 3억 원만큼을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빼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3억 원 넘어가는 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죠. 자, 우리가 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상가 임대의 경우는요, 보증금에서 건설비 적수, 즉 이제 건축물의 취득가액만큼 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취득가액보다 더 이제 보증금을 많이 받지 않는 이상은 아예 간주임대료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개인 같은 경우는 건설비 상당히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빼지 않고 3억 원을 빼기 때문에, 또 우리 주택 같은 경우 상가보다도 더 이제 전세 비율이 되게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3억 원 이상의 적수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60%를 곱하게 돼 있어요. 60%는 그냥 곱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 이제 간주임대료에 대한 그 과세 대상이 이제 그 법에 처음으로 개정이 될 당시에 과세 충격을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60%로 그냥 다운시켜주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냥 60% 적용하게 돼 있고 적수로 계산했기 때문에 365분의 1 이렇게 계산하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2.1% 19년도 2.1%가 적용이 되니까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택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서 그 보증금을 그대로 정기예금에 넣어놨다라고 하면은 그 정기예금에서 생기는 이자 수익이 있겠죠. 그 이자 수익은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간주임대료로 또 과세되면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보증금으로 이제 그 취득한 금융자산이 있으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이자 그리고 배당금, 주식을 취득한 배당금이겠죠. 그 부분을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보증금을 받아서 취득한 것이 장부에서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건을 좀 잘 보셔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 기장하는 업체들 실무 적용할 때 보증금 통장을 따로 이제 관리하라고 합니다. 보증금 받으면 이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로 만약에 금융자산 취득하면 여기서 이체를 해서 바로 이제 정기예금을 이제 취득을 하게끔 하는 그런 데서 생기거나 아니면 그 보증금 통장 자체에서 생긴 이자 수익을 여기서 좀 차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추계를 하는 경우도 산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여기 나오는 이제 금융수익 부분만 이제 제외가 되죠. 금융수익을 여기서 빼주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이 금융수익은 회계 장부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만약에 주택이 여러 채가 있으면은 보증금은 이제 큰 주택부터 이제 그 적수가 큰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차감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가 3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3주택이면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3주택 이상일 때 부부 합산이란 요 말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간주임대료 계산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질 때는 여기서 이 3주택 이상을 갖고서 부부를 합산해서 하지만 실제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즉 소득금액 계산할 때는 부부가 따로따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주택 하나, 이제 배우자가 주택 2개면 3주택이니까 간주임대료 계산하죠. 그렇지만 소득세 신고할 때는 남편은 한 주택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고 배우자는 2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고 각각 소득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남편도 보증금 3억에서 3억 빼고 배우자도 3억을 빼서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참고를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세액 감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등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30% 또는 75% 세액 감면이 되는데 그 감면 요건을 보시면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세무서 사업자 등록과 지자체 등록 두 군데를 동시에 다 해야만 기본적으로 등록 요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의 요건이 있는데 아주 또 큰 이제 대형 주택이나 아니면은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는 또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요건 자체가 보시면은 기준 시가가 이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우리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얘기하죠. 전용 면적 기준으로. 그래서 85제곱미터를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이 안 되고 기준 시가가 또 6억 원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감면이 되지 않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또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건을 갖춰야지만 이제 감면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게 4년인지 8년 임대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감면율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인 주택 임대 소득은 30%지만 단기 일반 민간 임대 주택은 75%가 감면이 되고요. 이게 장기인지 아닌지는 우리 그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확인하시면 좀 가능합니다. 이게 장기라고 이제 관련법이 좀 쓰여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30% 적용할 건지 75% 적용할 건인데, 자, 이 30%는 4년짜리고 얘는 이제 8년짜리인데 요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4년 동안 이제 임대를 한 후에 5년 차부터 감면이 되느냐, 또는 8년 이상 임대를 하는 게 75% 감면 요건이니까 8년 동안 임대를 한 후에 9년 차부터 감면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등록을 한 시점부터 지금 아직 이제 임대한 1년 차지만 감면을 적용해 줍니다. 즉 앞으로 4년이나 8년 동안 임대를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정되는 그 상황을 가지고서 1차 년도부터 감면을 해 주는데, 이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까지 감면을 했는데 실제로는 감면의 요건이 4년이나 8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중도에 그 임대가 이제 중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그냥 양도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감면받았던 세액을 도로 다시 추징하는 추징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면받은 내국인이 4년 이상 임대하지 않게 되면요. 자, 보세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과세표준 신고할 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과거에 1, 2, 3차년도를 소급해서 수정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이 임대하지 않게 되는 이 그 이제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고연도, 그러니까 3차년도나 4차년도에 그때 과거에 이제 안 냈던 그 감면받은 세액까지 같이 내는데, 이때는 감면받은 세액만 내는 게 아니라 이자 상당액까지 0.025%죠. 납부불성시 가산세율 요 부분까지 해서 추가 납부세율로 납부를 하도록 돼 있고, 요 0.025%는 연이자로 따져보면 9.125% 정도가 됩니다. 9.125% 정도까지 연이자를 붙여서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계속해서 임대를 하고 싶었는데 부득이하게 강제로 이 주택이 매각이 돼서 이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뭐 파산을 했다든지 아니면 강제 집행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의사에 반해서 이 주택이 팔렸다,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서,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제 그 이자 상당액을 이제 면제를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세액감면을 적용을 할 때 밑에 보시면은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고요.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농특세 감면세 20%를 이제 납부를 좀 하셔야지 되겠고, 여기 관련된 내용 이런 이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이제 내야 됩니다. 세액감면 신청서라는 서식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고, 세액감면 신청서에다가 첨부 서류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그 주택임대사업자 구청에다 등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겠고, 두 번째는 임대조건 신고 증명서, 그다음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그 신고 이력 확인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서류를 우리가 감면 요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파악을 해서 갖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출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 제출할 때 우리가 전자신고한다면 어떻게 해요? 홈택스에서 첨부 서류 제출 있죠.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걸 같이 제출을 해줘야 될 걸로 올해 생각이 되고요. 여기 있는 이제 서류들이 사실 조금 우리가 생소한데, 이거는 세법에서는 안 나오고 요 민간임대주택법 요 법률을 봐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나왔던 임대신고 증명서라고 하는 거는 요 서식인데, 요게 이제 우리 세무서식에서는 안 나와요. 여기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신규칙에 나와 있는 그 서식을 말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아마 구청에서 받아서 이제 제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 그래서 이 민간임대 주택을 이제 그 임대하는 요 구청에 등록한 사람은 여기 그 이제 법률에서 이제 요구하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도록 이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본을 이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이력 확인서,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 이제 변경되거나 그랬을 때마다 신고했는지고 이력 확인서가 있으니까 이런 서류들까지 같이 제출이 돼서 세액 감면까지 살펴본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2019년 기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 반드시 잘 체크하셔서 신고 잘 반영하시고, 여기 유튜브 채널 김태원 세무사의 세무회계 클래스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